제 평생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 23살 때 아내 정숙이와 함께 시애틀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는 정말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아준 $5,000로 새로운 땅에서 꿈을 키웠죠.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어요. 하루 $25씩 받으면서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8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아내도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둘이 합쳐서 한 달에 $800 정도 벌었는데 그중에서 $500는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미국에 온 이유가 명확했거든요. 아이들을 낳아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우리 부모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1973년에 첫째 민수가 태어났고 2년 후에 민지, 3년 후에 막내 민호까지 셋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1975년에는 같은 처지의 한국 사람 2명과 함께 작은 건설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끼리 일감을 나눠서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생겼습니다. 1978년에 드디어 정식으로 건설업체를 차렸어요. 작은 주택 리모델링부터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 특유의 꼼꼼함과 성실함 때문인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애틀에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깔끔하고 정확하다고 해서 일감이 계속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고 민지는 발레를 하고 싶다고 하고 민호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어릴 때 못해본 것들을 아이들한테는 다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1985년 제가 38살 때 인생에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한인회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업자가 $200만 규모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맡겨준 거예요. 그때까지 해본 일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할 때 손이 떨렸어요. 성공하면 우리 가족이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지금까지 모은 걸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소규모 업체로 남을 것 같았어요. 아내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이는 걱정스러워했지만 결국 제 뜻을 따라주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결정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돼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났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처음 1년은 순조로웠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수익도 예상한 만큼 나왔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덜었고 조금 더 좋은 동네로 이사도 갔어요. 그런데 1987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자재비가 폭등한 거예요. 원래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라 공사비를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200만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990년에는 경기 침체가 왔어요. 신규 프로젝트들이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회사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했고 장비들도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개인 보증으로 $300만 빌렸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43살의 나이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살던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좋은 학교 학군에서 월세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민수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니까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힘들어했어요. 민지와 민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아빠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다.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하루에 12시간씩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저도 낮에는 남은 직원들과 작은 일이라도 따내려고 뛰어다니고 밤에는 새벽 4시까지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제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1991년 크리스마스 때는 아이들한테 선물도 사주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친구들은 다 게임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았다고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박준호 저 사람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망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외롭고 창피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1992년에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기 1개월 전에 작은 주택 리모델링 일을 제안받았어요. 수익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라도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정수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것도 안 되면 그냥 일용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 더 해봐요.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장인 어른께 마지막으로 $50,000를 빌렸습니다. 정말 죄송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간신히 생활비만 충당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조금씩 일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했더니 고객들이 만족해했어요. 1년 후에는 한 달에 $5,000 정도 순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3명으로 늘렸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995년에는 소규모 신축 주택 건설에도 다시 도전했어요. 이번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확실한 것만 했습니다. 2000년에는 연 매출 $1,000,000를 달성했어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망했던 상태에서 10년 만에 다시 일어선 거였거든요. 아이들도 이때부터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민수는 워싱턴 대학교 법대에 들어갔고 민지는 의대에, 민호는 컴퓨터공학과에 갔습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2005년에는 상업시설 건설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직원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확장했습니다. 2010년에는 연 매출이 $5,000,000까지 올라갔어요. 직원도 10명이나 되었습니다. 65살이 되어서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되었어요. 큰아들 민수가 법무 쪽을 맡아주기로 했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회사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때부터는 투자에 집중했어요. 부동산 투자를 주로 했는데 시애틀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좋은 물건들을 계속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동안 못 다녀본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한국도 몇 번 갔고 유럽 여행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서 아이들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어릴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고 나중에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또 시간을 못 보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자랐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새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사주고 민지가 집을 사고 싶다고 하면 계약금을 대주고 민호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 투자금을 댔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제가 불편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지가 한 번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이에요.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뒷바라지 하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 사무실을 차렸고 민지는 의사가 되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업했어요. 민호는 IT 엔지니어가 되어서 샌프란시스코의 큰 회사에 다녔습니다. 다들 성공했어요. 제가 원했던 대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했을까요? 아이들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잠깐 보고 가는 거였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보다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2015년에 아내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서야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내의 병을 고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받게 했지만 암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아내가 투병하는 4년 동안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수기가 병상에서 저에게 한 말들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여보, 우리가 돈 때문에 아이들을 잃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만 하는 모습만 봤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교육 시켜준 건 맞지만 정작 아버지의 사랑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공급자 역할은 충실히 했지만 아버지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아이들이 모두 와서 지켰어요. 그때 처음으로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들 사이에는 여전히 벽이 있었어요. 서로 어색해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70세가 넘었는데 아이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었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돈은 많이 있지만 정말 외로웠어요. 2018년 제 70세 생일 때였습니다. 생일 파티를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법정 일정 때문에, 민지는 수술 때문에, 민호는 출장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 진짜 이유였겠지만 그래도 서운했어요. 혼자서 케이크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쓸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산을 3등분해서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980만 달러, 주식과 채권 420만 달러, 현금 150만 달러. 총 1,550만 달러를 셋으로 나누면 한 명당 500만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그냥 돈만 주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상속받은 돈으로 각자 살아가고 서로 더 멀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다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못다 한 아버지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별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재산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았어요. 첫 번째 조건은 1년 동안 매월 한 번씩 가족 모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각자 사회봉사를 100시간씩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어머니 제사를 3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이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아이들이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으면 했어요. 이 조건들을 다 완료하면 그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진짜 바람이었습니다. 유언장에 제 마음을 담은 편지도 함께 넣었어요. 민수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수야, 너는 법조인으로서 정의롭게 살아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에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너의 아이들에게는 성공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달라. 민지에게는 이렇게 썼어요. 민지야, 너는 의사로서 많은 생명을 구해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치료해 주지 못했구나. 아버지가 너에게 관심과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도 의사로서 바쁘겠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달라. 민호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호야, 너는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걸 잊지 마라. 아버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너는 아버지보다 현명하게 살아달라. 그리고 세 아이 모두에게 공통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버지는 너희에게 돈을 많이 남겨주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남겨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영원하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못한 사랑을 너희끼리는 나누면서 살아달라. 2020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을 때도 괜찮다, 별일 없다고만 했어요. 사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자주 응급실에 갔었는데 말이에요. 2021년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제 유언장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해서 조건들을 지켜줄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제 장례식장에서 변보사 김 선생님이 유언장을 읽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놀란 것 같아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왜 이런 조건을 다셨어요? 민지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매월 가족 모임이요? 저희 다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맞춰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네요.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냥 돈을 받는 줄 알았는데 조건이 있다니까 말이에요. 변호사 김 선생님이 제 편지들도 읽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편지를 들으면서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민수가 눈물을 닦고 있네요. 민지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있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에게 잘못한 게 많지만 아이들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오해하면서 지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마지막 당부사항을 전하고 있어요. 박 사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건 조건을 억지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조건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이 조건들이 부담스럽다면 그냥 재산을 3등분해서 가져가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로서 너무 아쉬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서로 쳐다보고 있네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70세 생일에 우리가 가지 못한 거 기억해? 그때 아버지가 혼자 계셨을 텐데. 민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수술 때문에 못 간다고 했는데 사실 미룰 수 있는 수술이었어요. 그냥 아버지와 시간 보내는 게 어색해서. 민호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출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꼭 가야 하는 출장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둘이 있으면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피한 거였어요. 아이들이 서로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있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조건 지켜보자. 1년 동안 매월 한 번씩 만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민지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각자 바쁘다고 핑계만 댔지 시간을 내려고 하면 낼 수 있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주시려는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아이들이 결정했네요. 조건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죽어서야 아이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니 아쉽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1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매월 가족 모임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사회봉사를 하면서 나눔의 기쁨도 느끼게 될 거고요. 어머니 제사를 지내면서 정수기에 대한 고마움도 다시 느끼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해요. 돈은 벌면 되지만 가족을 잃으면 돈으로도 되찾을 수 없거든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입니다.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어른들이 되어 주었으면 해요. 할아버지는 일만 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장례식장을 나가면서 서로 손을 잡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민수가 민지와 민호에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자. 민지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을 때보다 훨씬 기뻐요. 이제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생전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이제라도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달라.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